안녕하세요, 홍채연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논사의 책임입니다. 논사라는 것은 논담과 사려의 줄임말인데요. 학문이나 사물에 대해 토론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경연이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자리라는 의미로 왕이 공부를 하던 자리였는데요. 경전은 성현의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경연은 결국 성현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자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조선시대 왕이 공부한 경전은 유교 경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왕의 경연은 유교 성현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자리였습니다. 경연의 종류에는 오전의 조강, 아침 조자를 써서 조강이고요. 낮의 주강, 낮 주자의 주강입니다. 오후의 석강, 저녁 석자의 석강, 그리고 불시에 열리는 소대 등이 있었는데 조강, 주강, 석강은 일정한 시간에 행해졌기 때문에 법강이라고 불리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왕과 양반 관료 집단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이 경연을 통해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공유함으로써 국정 현안에 대해서 합의된 해결책을 도출하기가 그만큼 쉬웠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연은 왕이 공부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정책 세미나의 역할도 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경연에 참여하는 전임 관원들은 기본적으로 홍문관의 관리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국왕교육을 전담한 기관이 바로 홍문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홍문관 관원들은 가장 명예로운 관료들로 선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홍문관을 대표하는 대제학은 조선시대 양반 문화를 상징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홍문관 대제학을 문형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문화를 좌우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홍문관 대제학은 경연에서 왕을 교육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시험에서도 과거를 주관했기 때문에 문형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홍문관이라는 기관은 도대체 어떤 기관일까요? 홍문관이라는 것은 본래 세종때에 집현전을 계승한 학술기관이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당대의 인재들을 집현전에 모아서 학문에 정진하도록 도왔는데요. 아울러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사들을 경연관으로 삼아서 그들이 공부한 결과를 경연에서 함께 토론하고 이를 문화창조의 밑거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결과 세종대왕 시대의 황금 문화가 창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집현전을 이어서 국왕교육을 담당하게 된 홍문관에는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홍문관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천도 받았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홍문관은 옥당이라고 불리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옥자의 집당자로 옥 같은 귀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홍문관의 관리들은 명실상부하게 당대를 대표하는 실력자들이었다고 하는데요. 홍문관 관리가 되는 순간 자동으로 경영관이 됨으로써 그 명예와 자부심이 비길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왕과 함께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영광적인 일이었고 더불어서 경영관은 왕과 단순히 공부를 함께 할 뿐만이 아니라 왕이 앞으로 가져야만 하는 생각들을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왕들의 작은 스승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예스러운 직업이었던 것이죠. 율곡이인은 1568년 무진년 성균관의 직강이 됩니다. 성균관은 당시 국가 공식 교육기관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직강은 아이들을 가르치던 관료였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조자랑은 종 6품으로 지금의 공무원 6급 정도 되었다면 직강은 종 5품으로 5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승진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율곡이는 직강이 된 후에 천추사의 서정관으로 북경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천추사는 조선시대 중국 관계에서 정규적으로 파견되는 사절 또는 그 사신으로 명나라 황태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된 신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명나라 윤경제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춘추관 중에서도 서정관은 외국에 보내는 사신을 따라 보내는 임시 벼슬로서 기록관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율곡이는 북경에 갔다가 겨울에 조정에 돌아옵니다. 와서 다시 한번 직책이 바뀌는데요. 홍문관 부교리에 제수됩니다. 홍문관이란 조선시대 궁중의 경적관리와 문안의 처리 및 임금의 자문에 응하던 관부입니다. 앞서서 자세한 내용들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홍문관 같은 경우에는 사간원, 사헌부와 함께 삼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삼사는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 그 정책을 잘 돌아가도록 하는 세계의 관청으로서 매우 중요했던 관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곡이는 당시 홍문관 부교리 자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릴 때 선악에 물든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감히 논사의 책임을 맡을 수 없다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불교를 공부했다는 것을 이유로 다시 높고 중요한 관직의 자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선조는 이렇게 율곡의 의견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아무리 호걸스러운 선비라도 불씨에게 빠져들어간 것을 면하지 못했는데 전에 선문에 종사했다는 작은 실수를 가지고 옥당에 논사를 하는 중대한 직책을 경솔하게 채차할 수는 없다. 또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로워진 그 뜻이 가상하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채차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 직책을 넘겨준다는 의미로 율곡이에게 반드시 그 홍문관 부교리 자리를 주고 싶은 선조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1년 후 율곡이는 다시 한번 자리가 바뀌면서 홍문관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부교리보다 한 등급 높은 단계였는데요. 외할머니가 당시에 편찮으셔서 율곡이는 강릉에 가서 외할머니를 모시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율곡이는 약간의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보통 부모님께서 편찮으신 경우에는 관직을 사양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조부모님은 해당하지 않는데요. 율곡이는 외할머니를 심사임당만큼이나 사랑했고 이에 할머니께서 편찮으시자 간호를 사유로 이제 강릉으로 옮겨가고자 요청한 것입니다. 이때 사관원에서는 이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이유로 관직의 일을 뒤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율곡이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그가 강릉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율곡이는 당시에 강릉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조에게는 율곡이의 명석함이 간절했습니다. 이에 그는 그를 홍문관 교리에 앉히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율곡이는 이번에도 쉽게 그 관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임금의 부르심을 받고 서울에 들어와서 스스로 아직 학문이 미진해서 정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도 이유는 외조모님을 봉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외조모께서 양육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강릉에 살면서 늙고 병든 데다가 자식이 없으니 벼슬을 내놓고 돌아가 봉양하게 해주옵소서. 장차 학문이 진취될 때를 기다려 벼슬하게 해주옵소서 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조가 대답하기를 몸은 비록 조정에 있어도 또한 왕래하면서 보살필 수 있는데 어찌 꼭 벼슬을 내놓아야만 하는가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조에게 명하기를 외조모를 가보는 것은 아무리 법에 없다고는 하지만 교리 이의만은 특별히 가보는 것이 가하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율곡이인은 이러한 선조의 은혜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관직의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외할머니를 봉양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홍문관의 교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율곡이이가 홍문관의 교리 자리에 올랐을 때는 명제의 담제, 담사 때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담사, 담제란 장사를 지낸 뒤에 2년 만에 지내는 대사인 대상을 지낸 다음 그 다음 달, 즉 장사를 지낸 후 27개월째 되는 달 하순의 정일이나 해일에 지내는 제사입니다. 담이라는 글자 자체가 담담하니 평안하다 라는 의미로 3년의 상기가 끝난 뒤 상주가 평상시로 되돌아감을 알리는 의미를 갖는 재래의식입니다. 이전에는 대대로 이 담사가 끝난 후에 왕이 신하에게 할애하는 자리를 베풀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국왕의 장례를 치르느라 고생이 많았다 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율곡이인은 이러한 관습을 할애라고 부르며 예를 갖추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상께서 상제를 마치자마자 갑자기 할애를 받는 것은 정리에 비추어 미안한 노릇이요. 또 백관이 통곡하던 끝에 바로 할애를 드리는 것은 노래하고 곡하는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다. 할애는 무엇인가를 축하하는 예입니다. 일종의 파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그때 사용되는 음악이나 춤 등이 의미하는 것은 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율곡은 상례가 끝난 것이 축하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3년이라는 상례 기간은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지 누군가를 잃었는데 3년 만에 그 슬픔이 사라진다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율곡이가 신사임당 그리고 이원수의 죽음을 겪으면서 생각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곡은 비록 상례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축하하는 의미로서 왕이 신하에게 베푸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위안제라고 해서 위로하고 편안히 하는 의례를 대신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율곡 이인은 당시에 전해져 오던 여러 가지 관습들이 잘못된 경우에 그것을 이전과 똑같이 행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를 권유하는 편이었습니다. 율곡 이인은 이때를 기점으로 선조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거침없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의 일이었습니다. 율곡은 경연에서 맹자를 강의하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대마다 각각 숭상하는 것이 있는데 전국시대에는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사를 강하게 해서 싸워서 이기고 공격하여 빼앗는 것뿐이었습니다. 서한의 순후한 것과 동한의 절이와 서진의 청담은 모두 그 시대에 숭상하던 것입니다. 임금은 마땅히 그 시대에 숭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되 그 숭상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으면 그 패단을 고쳐야 합니다. 지금은 권관들이 선비들을 꼼짝 못하게 한 후로 선비들의 습관이 맥이 풀어지고 아니라고 나태하여 녹이나 먹어 제 몸을 살쭌 것이나 알 뿐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를 금심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비록 뜻있는 사람 한둘 있더라도 모두 유속에 구애되어 감히 기운을 내서 나라의 힘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풍속을 숭상하는 것이 이러하니 성상께서는 크게 무언가 해보고자 하는 뜻을 떨치시어 사기를 북돋아 주셔야만 세도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옛날 맹자는 필부의 힘으로 단지 언어만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면서도 간사한 불길을 끄고 책임을 맡고 계시니 능히 이 도로서 백성을 가르친다면 후세에 교훈을 남길 뿐만 아니라 또한 당대에도 교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니 그 공이 어찌 맹자와 같을 뿐이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 글을 보면 율곡이인은 왕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숭상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당시의 풍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권간, 즉 권세가 있는 간신들이 선비들이 꼼짝 못하게 했다. 권간, 즉 권세가 있는 간신들이 선비들을 꼼짝도 못하게 했다. 여기서 선비들이란 명망 있는 선비들로서 당시 유파를 생각해보면 사림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림들이 자신들이 공부한 그 유학의 내용을 충분히 펼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따라서 율곡은 임금에게 우리가 숭상해야 하는 것을 다시 되짚어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뜻있는 사람들을 진작시켜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곡은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임금이 다스리려 하지 않으면 그만이거니와 만일 다스려 보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학문에 힘써야 합니다. 학문이란 것은 단지 부지런히 경연에 나가서 예전 글을 읽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경물치지, 성의 정심의 공부를 게을리하지 아니해서 실제로 그 공효가 있어야만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부는 제 집에만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학문의 공이 있어도 그 공효가 세상에 나타날 수 없지만 임금은 그렇지 않아서 마음속에 쌓인 것이 정치의 일로 발현되기 때문에 그 공효가 즉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살기가 어렵고 풍속은 각박하고 모질고 기강이 없어지고 선비의 습관은 바르지 아니한데 전하께서 임금이 되신 지 수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다스린 공효를 볼 수 없으니 전하의 경물치지, 성의 정심 공부가 미치지 않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전하께서 진실로 다스리는 데 뜻을 두신다면 비록 추요, 꼴배고 나무하는 하찮은 사람의 말이라도 성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만일 전하께서 그럭저럭 별 생각 없이 단지 글이나 하려고 하신다면 비록 공자맹자가 항상 좌우에 있으면서 날마다 도리를 말한다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앞의 글에서는 간신들의 횡포를 꼬집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그것을 막지 못하는 임금의 능력에 대해 나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임금이란 자리는 자신이 얼마나 공부하는가에 따라 그 효과가 바로 보이는 자리임을 지적하면서 현재 사회에 많은 폐단이 있는 이유는 임금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님을 대상으로 잘못된 점을 말하고 있는 모습에서 율곡이의 용감한 기상을 볼 수 있습니다. 율곡이는 앞서 임금이 뜻있는 선비를 진작시켜서 간신의 무리를 내쫓아야 한다고 넌지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율곡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런 율곡은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 그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준경이 승정원의 승지직급의 관료가 면대를 청한 것을 꼬투리 잡았습니다.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승지는 승정원에 속했던 관료로서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일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임금의 명령을 신하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직급이었는데요. 이준경은 비서와 같은 승지가 홍문관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곡이인은 다음과 같이 이준경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말한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달려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 말한 것이 옳다면 채통에 손상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승지도 경연의 참찬관이니 청대하여 논사하는 것 또한 그의 직분입니다. 요즘 들어 좋은 정사가 실행되지 못하고 온갖 제도가 해이해지고 있으니 만약 발분하여 일어서서 일대의 법규를 새롭게 하지 않고
한갓 구습에 구애되어 예전 것만 지키려 한다면 어찌 쌓여온 폐단을 바로잡아 크게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신으로서 임금을 정당한 길로 인도하지는 아니하고 오직 근규만을 지키는 것에만 힘쓰니 너무도 아랫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여기서 율곡이의 요지는 승지도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그가 말한 것이 옳다면 그가 어떤 직급에 있든지 상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곡은 이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오래된 습관이 폐단을 고치기 어렵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그만 구해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명한 신하의 말은 그가 어떤 신분이든 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래된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는 오래된 관습을 고칠 필요가 있다. 입니다. 율곡이가 선조에게 거리낌 없이 잘못을 지책했다는 것은 앞에 글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율곡이가 진강할 때 그것을 듣는 임금의 태도를 꾸짖은 적도 있습니다. 입시하는 신하가 아랠 일을 미리 생각하여 밤낮 없이 연구하였다가도 전하 앞에 와서는 임금님의 위엄에 눌려서 속에 있는 말을 다하지 못합니다. 전하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주고받으신다 해도 오히려 아랫사람의 마음이 위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될 것입니다. 하물며 잠자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어 저지하는 경우야 어떠하겠습니까? 요즘의 천재와 시변은 근고에는 없던 것으로서 백성들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마땅히 좋은 계책을 널리 구하여 빨리 이 시국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깊숙이 팔짱이나 끼고 있으면서 아무 계책도 세우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명종께서 200년의 종사를 전하께 물려주셨으니 전하는 그 근심을 물려받은 것이요 그 즐거움을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200년의 종사가 날마다 위태롭게 되어가는데 전하께서는 떨쳐 일으킬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선조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선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가 쌓여 덕행이 되어야만 여기서 발전해서 사업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덕행도 없이 갑자기 사업이 있을 수 있겠는가? 또 3대의 다스림은 갑자기 회복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선조의 변명은 자기 스스로의 공부가 아직 쌓이지 못했기 때문에 정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서 3대의 다스림, 여기서 3대란 중국에서 태평성대였다고 전해지는 시대를 의미하는데요. 그 당시에 태평성대를 하루아침에 이루기 힘들다는 것 또한 선조의 변명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선조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본인 수신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를 좀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율곡이는 다시 이렇게 반박합니다. 전하의 이 말씀은 참으로 근본을 따지는 이론입니다. 덕행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나 정사는 하루라도 덮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훌륭한 덕행이 이룩되기 전이라 해서 정사를 불문에 붙이고 문란한 대로 내버려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덕행과 사업은 마땅히 아울러닦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 3대의 다스림을 참으로 갑자기 회복할 수는 없지만 폐습을 개혁하여 백성을 구하는 일이야 어찌하기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요순의 덕은 따라가기 어렵지만 다만 요순의 신법을 구하여 요순의 정사를 본받기만 하면 요순의 다스림도 거의 따라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한 임금의 자리일 것 같습니다. 만약 임금이 보통의 사람이라면 관직에 나서기 전까지 자신을 잘 수양하고 관직에 나아가 자신의 직분을 다하면 됩니다. 하지만 임금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일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에 율곡이는 자신을 수양하는 일과 정사를 행하는 것이 함께 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더불어 3대의 다스림은
그 대표적인 인물인 요순의 덕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덕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는 것은 맞지만 그들이 강조했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공부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들이 행했던 정치적인 일들을 본받으면 서서히 그 다스림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선조를 회유합니다. 그러자 선조는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전에도 또한 요순의 덕이 없이 요순의 다스림을 한 이가 있었는가? 선조는 자신에게 요순의 덕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자신이 없고 어쩌면 스스로 부끄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율곡이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함으로써 선조를 설득합니다. 옛 사람 중에는 요순을 본받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요순을 본받아 행한다면 어찌 그러한 정치가 없겠습니까? 정자가 말하기를 후대의 왕들이 만약 춘추의 의리를 밝히기만 한다면 순과 우의 공은 없더라도 또한 3대의 정치는 복구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명확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맹자가 제나라와 위나라에 왕도 행하기를 권했던 것은 두 임금이 왕도를 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공연한 말을 하기를 좋아하였겠습니까? 덕으로 말한다면야 순임금과 우임금의 덕은 두 임금이 갑자기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덕은 비록 순임금과 우임금에 못 미치더라도 큰 뜻을 분발하여 몸소 신철하는 데 힘을 쓰고 어진 신하들을 신임하여 매사에 순임금과 우임금을 본받는다면 순임금과 우임금의 치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민들이 성군을 만나고서도 치세의 교화를 보지 못한다면 어느 때에 태평성대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고 나니 율곡이이가 사뭇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문장에서 율곡이이는 첫 번째, 선조가 그러한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것을 권하는 것이라면서 선조의 덕을 되새겨주면서 지금까지 요순의 다스림이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요순을 본받아 시행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율곡 이이가 강조한 요순의 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율곡 이이가 선조에게 꾸지람을 주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조는 율곡 이이가 너무 요순의 도로 얘기한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하고 율곡 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에게 계속 요순의 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율곡 이이가 생각했던 요순의 도란 무엇이었을까요? 율곡 이이가 작성한 성악지묘의 위정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생각건대 3대의 도를 오늘날에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정자의 논의에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다만 유속에 가려져 문무의 정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빈말이 되고 말아 상하 수천 년간 쓸쓸한 밤이 지속되었으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어진 정사를 꼭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현의 말이요. 옛날의 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속된 무리의 말입니다. 당대의 임금이요 세상의 주인인 사람이 성현의 말을 믿지 않고 이속의 말만 깊이 믿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스스로 도를 향하려는 뜻이 없고 또 어진 일을 좋아하는 정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오니 하던 대로 하기를 즐기고 진작하기를 꺼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행히 임금이 옛날의 도를 행하려고 유신을 친근히 하여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속된 무리들의 비방이 국이 끓듯 끓어오르고 매미 울듯 시끄럽게 떠들어대어
반드시 저지하여 무너뜨린 뒤에야 그만둡니다. 임금이 도를 독실하게 믿지 않고 어진이를 깊이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어찌 본심을 지켜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개 속된 무리의 고질은 갑자기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옛날의 도를 시행한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하여 처음에는 도리어 사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필연적인 사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애되어 마침내 일할 수 없다면 떨어지기만 하는 세도를 언제나 만회할 수 있겠습니까? 비유하건대 냉질에 걸린 사람이 가슴이 열이 날 때 냉질을 다스리는 약을 조금 쓰면 속이 답답하고 막히는 증세가 더욱 심해지고, 열이 날 때 약성이 차가운 약을 마시면 뱃속에 냉기가 쌓여 치료할 수가 없어서 결국 죽고 마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진실로 임금이 3대의 다스림을 회복하는 데 뜻을 두고 어진 신하를 구해서 정사를 맡긴다면 그들은 장록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고, 기강을 잡는다면 그들을 권세를 굳힐 수 없을 것이며, 조정이 맑고 밝아지면 뇌물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예의로서 풍속을 이룬다면 저들만 음란하고 사치스러울 수 없을 것이며, 공업을 살펴서 내친다면 오래도록 안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이 옛날의 도를 시행하는 것이 소인에게는 바로 짐독이 되는 것입니다. 율곡이인은 계속해서 3대의 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옛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속에 바로 적용을 할 경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곡이인은 이것을 변명 삼아 아예 옛날의 도를 시행하려고 하지 않는 신하들을 비판합니다. 그 비판으로 냉질이라는 병에 걸렸을 때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나서 율곡이인은 결국에 임금이 3대의 다스림을 회복하고자 노력해야만 지금 그 임금의 뜻을 무시하고자 하는 소인의 무리를 무찌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임금이 직접 소인을 골라서 벌 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임금이 3대의 다스림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저절로 어진 신하들이 모여들 것이고, 그렇다면 간신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조정에서 일을 잘 한다면 간신들이 뇌물을 받아서 일을 잘못 처리할 일도 없고, 또 예의로서 그들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간신들만 음란하고 사치로운 것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러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비유해보자면 임금의 빛이 밝아질수록 어둠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재밌는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